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오늘 사건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더 특별합니다.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에 대해 널리 알려달라고 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처음 제보를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유가족이 분통 터질 만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말을 보시고 난 후에 혹시 유가족을 위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그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에서 딱 3개월 전인 2025년 4월 17일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중요한 서류 하나가 전달돼요. 그 안에는 600쪽이 넘는 분량의 고소 보충 이유서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냐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내용을 보충하거나 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실 2주 전인 4월 4일에 한 여성이 전 남친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 제출했고요. 이후 2주 만에 이 보충 서류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의 신고와 고소에 따른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가해자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쓴 글이었죠. 뿐만 아니라요. 이 서류에는 지난 1년여간 가해자로부터 폭언, 협박, 폭행당한 그 상황을 녹음한 증거 파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12일 오전 10시 40분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조용했던 단지에서 갑자기 살려주세요! 여성의 비명이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위급함을 감지했고 급히 달려갔죠. 그랬더니 단지 통행로에서 힘없이 쓰러진 한 여성이 보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양손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상태였고요. 무엇보다 머리에 검은색 헬멧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한테 납치당해서 제압된 모습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의식을 잃은 여성의 몸에 피가 흥건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걸 본 주민이 급히 신고를 했고 얼마 후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일단 구급 차량에 실은 뒤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십 번 CPR을 실시했지만 끝내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신원은 32살의 김은진 씨. 그녀는 상체와 얼굴을 중심으로 머리에만 10군데 이상의 자창이 발견됩니다. 집요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대낮에 그것도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단지 내 CCTV를 분석했고 유력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범인이 은진 씨를 공격한 후 곧장 아파트 안으로 도주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그 집 찾아가서 띵동띵동 벨을 누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버티는 건가? 결국 오전 11시 35분 경찰은 현관을 강제로 개방해서 내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용의 남성이 이미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이 끊어진 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진 씨를 살해하고 집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의 정체는 김 씨와 한때 교제를 했던 전 남친 34살의 이 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건의 범인 혹은 유력한 용의자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사실상 수사는 얼마 안 가 종결됩니다.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 기록은 보관이 되지만 당사자가 없다 보니까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심지어 이럴 경우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유가족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상대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더 파헤치게 되면서 속속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피해자 김은진 씨는 이 씨에게 살해당하기 직전까지도 무수히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했어요. 사건 발생 전까지 3번에 걸쳐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또 앞서 설명했듯 고소도 진행했고요. 변호인을 통해 600쪽에 달하는 고소 보충 이유서까지 작성했던 사람 모두 김은진 씨 본인입니다. 그녀가 최초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건 지난 2024년 9월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유리컵을 던지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신고였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이틀 뒤에 김 씨가 남친과 화해를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진술을 듣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때 그녀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긴 해요. 이어서 해가 바뀌고 2025년 2월 김 씨는 또다시 그에게 폭행을 당하고 두 번째 신고를 합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경찰이 직접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 이때 집안에 폭행을 당한 은진 씨와 가해자 이 씨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은진 씨를 방 안으로 데려간 뒤 자초지종을 물어요. 근데 과연 피해자 입장에서는 벽 하나 두고 밖에는 지금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 사실을 아무리 경찰 앞이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겁에 질려있던 은진 씨는 보복이 두려웠고요. 결국 괜찮으니까 그냥 돌아가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 사정을 좀 더 세심하게 이해했다면 경찰이 다른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경찰은 그냥 연인 간의 가벼운 다툼으로 여기고 돌아갑니다. 추정컨대 이후에 남자친구 이 씨의 폭력과 학대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후 3월 3일 이번에 김은진 씨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세 번째 신고를 접수했죠. 이때 경찰의 대응은 스마트워치 재지급했고요. 또 이와 함께 가해자 이 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제한을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임시 조치였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은진 씨의 유가족들은 놀라운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김은진 씨랑 남자친구 두 분이 사실혼 관계라는 걸 인정해야만 우리가 더 안전하게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최소 사실혼 관계가 돼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자면 단순히 교제하는 사이에서의 폭력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격을 남편이 하면 조치를 취하지만 남자친구가 하면 어쩔 수 없다? 아니, 법이 이렇다 해도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데이트 폭력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정폭력보다는 이제 약하게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믿기 힘든 얘기지만요. 놀랍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신고가 들어간 후 은진 씨는 보호 조치를 받긴 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보호는 아니었어요. 결국 그녀는 그 당시에 현 남친의 도움을 받아서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때 경찰이 그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에 입주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했다는데 이 또한 은진 씨한테는 안정감을 주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 남친이 아예 모르는 지인의 오피스텔에 숨어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녀는 도망치듯 몰래 이사를 하게 되죠. 사건 당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자면요. 범인이 기어이 그 지인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냈어요. 직접 그곳을 찾아갔죠. 사실 이 범인이 새벽에 이미 방문해서 사전 점검 다 해놓고요.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한 정황이 확인되더라고요. 입구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오전 범인이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러다가 오전 10시 19분 아무것도 모르는 은진 씨가 그냥 외출을 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 씨가 그녀를 제압합니다. 끌고 갔고 미리 준비해둔 렌트카에 태웠어요. 이때 은진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에 타자마자 이 씨는 철저하게 그녀를 제압해요. 입에 청테이프 붙였고요. 아예 시야를 완전히 가리려고 검은 천에 헬멧까지 뒤집어 씌운 후에 케이블 타이로 양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10시 41분, 납치한 지 20분 만에 이 씨의 렌터카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차에서 내리려던 찰나, 은진 씨는 아마
지금이 아니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탈출을 시도했어요. 아니, 검은 천에 헬멧까지.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머지않아 이 씨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바로 이때 그가 흉기를 들었고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은진 씨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이 동탄 아파트 단지 내 정말 백주대낮의 살인극이 30초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에 발생한 겁니다. 주 조사 결과 은진 씨의 가방 안에서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가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그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미처 이걸 가지고 이제 신고까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사실 이걸로 인해서 폭력을 이미 당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줬고 그걸로 과연 범행을 막을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편 범인의 집에서는 계획 범죄를 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가보니까 각종 밧줄에 케이블 타이, 칼 가는 도구까지 있더라고요. 게다가 작은 방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건 범인 이 씨가 직접 컴퓨터로 작성한 편지 형식의 유서 12장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은진 씨의 부모님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또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글을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작성되는 줄 아세요? 범행 4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살해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어쩌면 은진 씨가 쎄함을 느끼고 계속 신고를 했는데 왜 결국 이 사건을 피할 수 없었냐고요. 이게 답답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도대체 왜 범인은 이렇게까지 은진 씨한테 원한을 갖게 된 걸까요? 이 또한 그의 망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이 이별한 이유가 자신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쏙 빼버리고 그 유서에서 보면은 은진 씨의 부정 때문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여기서 직접 출연을 한 은진 씨의 현재 남자친구 A씨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만남과 교제 과정이 범인 이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확고히 하고 있어요. 그 현 남친 A씨는 은진 씨가 지금껏 전 남친에게 당한 범죄 행위들을 다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방송에서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몇 년에 걸쳐 그의 이 씨에게 당한 폭력과 고문을 당한 그 증거가 23시간에 걸쳐 남아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궁금해집니다. 그럼 은진 씨와 그 전 남친 둘은 어떤 사이였길래 이랬냐? 사실 두 사람이 거의 7년 정도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가혹행위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도 끊임없이 지속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은진 씨가 갈비뼈 골절되고 턱 관절 장애를 얻습니다. 이런 진단서요?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사실 범인 이 씨는 굉장히 찌질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동거하는 기간 동안 은진 씨의 수입에만 의존을 했고요. 동시에 나가서 돈 더 많이 벌어오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죠. 결국 그녀는 식당에서 알바를 했고요. 새벽에 퇴근을 해서는요. 남친의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일까지 강요받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지금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범인 이 씨가 전세 사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은진 씨를 동참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은진 씨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막 가혹한 폭행과 감금이 펼쳐졌습니다. 참고로 2023년 김은진 씨가 결국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사기 행각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은진 씨는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라고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범인 이 씨는 입버릇처럼 너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네 부모님과 남동생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에 서슴지 않았어요. 은진 씨 입장으로는 나도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걸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가족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숨겨왔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가족에 따르면 은진 씨는 사실 가족들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대요.
그리고 사망하기 한 달 전에서야 지금껏 당했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자연스레 경찰에게 향했습니다. 사실 그건 또 이제 용의자가 범인이 죽어서이기도 하겠죠. 사실 피해자가 생명을 위협받는데도 경찰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다룬 게 아니냐, 또 가해자에 대한 영장 신청을 왜 하지 않았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이 거세지니까요, 사건을 담당했던 서에서 해명을 내놔요. 3월에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매주 한 차례씩 피해자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8일 전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했었다라는 설명이었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확인했는데 왜 은진 씨는 사망한 거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거세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화성 동탄경찰 서장이 등장을 했고요.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죠. 하지만 유가족과 대중의 분노 쉽사리 가라앉지 못합니다. 결국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접수했던 여성 청소년과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 결과가 분노를 더하게 해요. 은진 씨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소 보충 이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이 사건은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게 확인됩니다.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딸이자 또 소중한 누나였던 김은진 씨. 그녀의 아름다운 청춘은 전 남친에게 의해 참혹하게 부서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은진 씨 사건이 지속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드러난 그 수사기관의 안일함을 제발 사과만 하지 말고 그에 따른 책임 혹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지는데 만약 이대로 잊혀진다면요. 제2, 제3의 또 다른 은진 씨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아닌 연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은데 단순히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만으로 이제 부족합니다. 제발 제도를 보완하고 강력한 대응 방식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진 씨의 죽음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천안경찰서 앞에 20대 남성이 이끌려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취재진들이 막 소리쳐요. 마스크 벗을 생각 없으신가요? 그러자 남자는 안 돼요. 단호히 대답했어요. 또 유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라는 질문에 아주 무성의한 태도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모 나머지 질문에도 모르겠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일관하더니 이 남성이 심지어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소까지 지어 보입니다. 남성의 정체는 1994년생인 27살 조현진. 천안시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2022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범인이었죠. 범행이 유독 잔혹했기 때문에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건데요. 아니 게다가 언론에 비친 태도 또한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더 큰 충격입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더 분노하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이 사건의 끔찍함을 낱낱이 고발했는데요. 그중엔 이런 안타까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조현진은 언니의 몸에 피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밤 9시 40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한 남자가 다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경찰차가 가정집 앞에 멈췄죠. 그리고 잠시 후 이 원룸 화장실에서 칼에 찔린 여성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이곳에 거주하던 27살의 여성 A씨,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죠.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성이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 즉각 그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사건 발생 약 4시간이 지난 13일 새벽 1시, 인근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조현진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때 조 씨가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그를 끌고 나왔죠. 이 조현진, 그의 범행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무작정 A씨의 원룸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당시 A씨의 집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바로 잠시 딸이 사는 곳을 방문했던 A씨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조현진이 딱 마주했거든요. 그러자 제 짐 좀 찾으러 왔어요 라는 핑계를 댑니다. 사실 조 씨가 이 A씨와 동거를 했는데 실제로 짐이 아직 남아있긴 했거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조현진은 A씨 어머니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할 말이 있어서요 라고 말을 했고 이후 A씨를 끌고 화장실로 데려가요. 이때 어머니는 당연히 걱정스럽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 지금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데 행여나 끔찍할 일이 발생할 소냐 이렇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에 A씨의 어머니는 이 조현진의 짐을 싣고 갈 이삿짐 센터를 알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시 후 조현진이 화장실에서 잠깐 나와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A씨 어머니에게 태연히 말을 걸었죠. 잠시 후 그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놀라서 화장실 문을 먼저 열려고 했어요. 근데 문이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계속 딸의 비명이 쏟아졌고요. 엄마 신고해! 빨리 신고해! 나 죽이려고 해! 엄마 살려줘! 이때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잠시 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조현진은 어머니 밀치고 그대로 도주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딸 A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A씨는 흉기로 복부를 수차례나 찔린 상태였어요. 이 양손에는 공격을 막다가 생긴 방어흔이 나왔고요. 어머니는 막 피가 흐르는 딸의 배를 꾹 누르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혈을 해도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몸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옆구리 쪽이 칼로 난도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가 철철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그게 덩어리가 돼서 화장실 바닥을 가득 적셨을 정도죠.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싣고 갑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A씨의 몸 안에는 이미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이걸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납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굳이 이 딸의 집에 와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름 아니라 범인 조 씨가 미리 연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대구에 살고 계셨는데 전화를 해서는 조현진이 저 따님의 남자친구인데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라면서 이 A씨가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또 돈을 뭐 흥청망청 써서 빚도 많고 그러니까 얼른 천안으로 올라와서 딸이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모든 건 물론 거짓말이었죠. 얘가 이렇게 악랄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났느냐? 2021년 10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조 씨와 피해자 A씨가 만났습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 다음해 1월이니까 만난 지 겨우 3개월 만이에요. 당시 조현진은 뭐 별다른 직업도 돈벌이도 없었고요. A씨는 반면에 직장인이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깊어지자 조현진은 A씨의 원룸에 들어와서 동거를 시작해요. 사실상 돈 안 버니까 A씨한테 얹혀 사는 처지죠. 지난 2달간의 동거 기간 동안 조 씨는 A씨의 카드를 사용해서 월세, 식비, 게다가
지 자동차 기름값까지 다 결제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A씨로서는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좀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몇 번 비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현진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맨날 빈둥거리면서 직장도 돈도 없는데 A씨한테 얹혀 사는 이 삶이 지금 딱이거든요. 어쩌면 이 조현진은요, A씨를 여자친구라기보다 그냥 자기 삶을 해결해 줄 상대로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현진이 A씨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한 말은 정반대였어요. 어머니, 제가 A양과 지금 어머니 딸과 헤어져도 전 상관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심적으로 이 불안한 딸을 붙들어 주셔야 하잖아요. 이런 막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A씨를 죽인 거고요. 어머니는 부랴부랴 천안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딸을 만나보니까 이 남자친구란 조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딸은 이미 이별을 굳게 결심한 상태였고요. A씨는 조 씨에게 연락을 해서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잠시 후에 짐을 빼러 가겠다고 알렸죠. 그러는 사이 흉기를 구매한 거고요. 사건 당일 저녁 9시 조 씨는 원룸을 찾아왔고 이때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거된 조현진, 그는 예상했지만 여전히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합니다. 겁을 주면 다시 만나줄 줄 알았다. 내가 흉기를 들고 간 건 위협을 하려고 했던 거지 죽이려던 건 아니다. 참 이거 너무 뻔한 시나리오죠.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흉기 미리 사 간 것부터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나중에 가서 검찰에 가서는 말을 바꿔요. 이별을 통보받고 증오의 마음이 들어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자백하게 되는데요. 결국 조현진은 1심에서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항소심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총 21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해요. 근데 이 반성문이라는 거 내용을 좀 보면 숨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 여자친구 A씨가 돌아가신 내 부모님을 욕하고 비난해서 그 원망이 누적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애초에 A씨가 문제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태도. 여기에 재판부가 따끔하게 지적했어요. 중요한 건 조 씨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가 죽었다는 점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죠. 그 결과 조현진에게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됩니다. 이건 유기징역으로서는 국내에서 최고 형량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1심의 23년보다 7년이 더 늘어났고요. 조현진은 상고를 포기했고 그렇게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3개월 사귄 남자친구가 동거를 하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헤어지자 라는 요구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입니다. 요즘요, 참 이런 사건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이별을 통보한 후에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 이제는 목숨을 걸고 애인을 사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회적인 현실이 이게 과장이 아니죠. 범죄 심리 전문가가 얘기를 하길 평소에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좀 병적으로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피해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또 없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만나면서 알아가는데 어쩌면 그땐 이미 늦은 거겠죠. 그나마 이별살인 가해자에게는 사건을 예고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또 상대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기도 하고요. 게다가 너 내가 연락했는데 왜 받냐 안 받냐, 연락 안 받는 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런 걸로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또는 싸울 때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또
만날 때마다 좀 너무 과한 스킨십이나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과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일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피해자 A씨는 조현진과 교제를 할 때도 그를 두려워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과 착취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법안도 절실하겠죠. 혹여라도 아니 뭐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뭐 좀 격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조현진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죄책감 보이지 않았어요. 재판정에서 그가 했던 말, 그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조 씨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유가족들은 사실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요. 특히나 딸의 죽음을 코앞에서 목격한 어머니의 심정, 너무 비통하죠. 조현진은 A씨 집에서 어머니와 분명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에 어머니 계신 줄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전화로 어머니 불러놓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매번 상황을 모면하려고 들었죠. 추후 그는 사이코패스 검사인 PCLR 평가에서 25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총 40점 만점인데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자, 이제 조현진이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시간은 30년.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던 젊은 여성의 목숨과 이게 맞바꾼 형량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가볍습니다. 반면 딸을 잃은 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어야 할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